예, 프리랜서 중수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프라이버시라서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노출할 수 없어서 가려놨습니다. 이제 중수쯤이면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겁니다. 한 달에 월천 정도는 이제 소득이 있으실 거고요. 제가 제 스스로 봤을 때 지금쯤이면은 중수 초중반이지 않나 싶습니다. 못해도 월천 이상의 소득은 올리실 겁니다. 근데 이제 중수에서 실수하기 게 많은 게 이제 나태해지면서 약속을 안 지키는 부분인 거죠. 프리랜서로서는 약속이 제일 중요합니다. 외래 교육기관에 강사 나가더라도 교육 담당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경우가 약속 시간을 안 지키는 사람입니다. 지각하는 강사는 다시는 안 부릅니다. 그래서 일정 관리를 꼼꼼히 잘해야 됩니다. 또 스마트폰에 다이어리도 이용하지만은 스마트폰을 잊어버리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수제 다이어리에도 기록을 해두고 엑셀에도 표시해두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3중으로 일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은 수시로 보는 거고 이런 수제 다이어리는 매일 아침에 일기 쓰면서 새로운 일정 및 그 이미 수행한 일정들을 정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엑셀 다이어리 요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몰아서 제가 그 주에 강의한 날짜, 강의 시수, 강의 교과목, 강의 기관 그리고 수급 여부 예상 강사료, 강사료가 지급되는지 안 되는지, 강사료를 지급받은 날짜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쯤 프리랜서 중수 단계시면은 자문위원, 심의위원 활동이 매우 이제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점점 늘어나고 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인천지방해수청, 행정안전부, 노동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등 여러 군데 기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위촉장을 모아봤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모으기 힘드네요. 근데 이렇게 많이들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한 군데 기관에서 1년에 한 번, 1년에 한두 번 정도 불러줄까 말까입니다. 그렇게 자문 활동할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자문위원 후보들도 많다 보니 1년에 많이 불러야 한두 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0 몇 개 기관을 뚫어두면은 번갈아 가면서 한 달에 한 두세 건 정도, 세네 건 정도 이렇게 좀 요청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100군데는 뚫어둬야지 뭐 한 달에 한 10건 정도 이렇게 자문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요. 시간 맞으면 참석하면 되고 시간 안 맞으면은 못 가는 거고요. 자문위원 활동 이게 이렇게 많이 늘어나실 겁니다. 중수면은 자문위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 활동에 대해서 한번 해보시면 다 겪는 건데 미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을 우선 신청하면은 신청해서 본인들 어떤 기관의 내부 규정에 맞춰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내부 기준에 맞춰갖고 선정이 됐다 싶으면은 이렇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이 옵니다. 선정되었다고. 그리고 위촉장 같은 거를 메일로 주기도 또 하고 우편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정식 위촉식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 위촉식 행사 참석해서 뭐 이렇게 받으시면 되는 거고 다음에 자문위원 으로서 업무를 보는 거는 이렇게 우선 전화가 먼저 옵니다. 언제 무슨 공사 관련해서 자문회의가 있는데 참석이 가능하시냐라고 담당 공무원이 문의를 합니다. 그때 참석 가능하다라고 일정이 맞는다면은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이메일로 이렇게 요청 공문 그리고 설계 도서를 요청 공문과 설계 도서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자문 활동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집어서 모든 게 이래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건설공사에 대한 기술 자문, 설계 경제성 검토 이거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계 도면을 접수받으면은 통상 자문회의 있기 한 일주일 전에 그 택배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설계 도면 및 그 보고서, 내역서 등을 꼼꼼히 검토하는 거죠. 근데 요거를 처음에 초보 때에는 일주일 내내 붙들고 검토를 했지만은 그렇게까지 보시기에는 너무 무리가 갑니다. 그리고 본인 다른 생업이 있는데 그래서 뭐 가장 본인이 자신 있는 분야, 전문 분야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1부터 100까지 다 보시려면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그렇게 검토 후에 이런 식으로 검토서를 작성해서 자문 회의 며칠 전까지
설계사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사는 이제 요거를 접수받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자문회의에서 답변할, 설명할 그런 내용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문회의 일정이 결정이 됐으니까 그 회의 일정에 맞춰서 회의 장소로 가면 됩니다. 설계 경제성 검토, 그 수도권에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대부분 그 자문회의 같은 경우는 서면 자문이 아닌 이상에는 현장 답사 일정이 포함됩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현장은 근근에서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마음 편하게 KTX나 버스를 타고 놀러 간다는 기분으로 나들이를 가시면 되겠습니다. 책도 읽으면서 가서 이제 가면 주로 호텔 같은 데서 많이 하는데 호텔이나 회의룸 이런 데서 이런 식으로 다 표현되어 있는데 가서 세팅을 잘 해줍니다. 거기에 가서 앉으시면 됩니다. 본인 위치에 앉으셔갖고 가면은 이제 주변에서 만난 다른 자문위원분들과 인사를 하고요. 이것도 하나의 영업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또 인맥 교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방에서 만약에 자문할 경우에는 한 1박 2일 또는 2박 3일 동안 같은 숙소에서 잠을 자거든요. 저녁 때 소주 한잔 하면서 또 그렇게 해서 또 인맥 관계가 되고 친해지게 되고 하면은 또 좋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자문회의를 하면 이제 설계사가 이제 제가 지적한 거에 대한 뭐 의견을 발표를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 뭐 보완할 내용, 그냥 양해하고 넘어갈 내용 등을 정리하고 그렇게 회의가 끝마치고 나면은 이제 이거는 설계 경제성 검토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회의를 끝마치고 나면은 다시 최종적으로 설계사가 발주자에게 이제 제출을 하고요. 발주자가 각 자문위원에게 최종적으로 의견을 물어봅니다. 여기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설계사가 가져왔는데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의견이 있냐? 라는 내용인 거죠. 추가적으로 의견이 있으면은 의견을 보내면 되고 뭐 추가적인 의견 없다 하면은 그냥 안 보내면 됩니다. 물론 경우마다 다르고 기관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통상 설계사가 제 의견에 대해서 통상은 다 대부분 반영을 합니다. 뭐 설계가 틀렸으니까 제가 지적을 했겠죠. 통상적으로 반영을 하고요. 간혹 반영을 안 한 미반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요거 내용은 뭐냐면은 굴착경사가 그 법령에 나와 있는 기준을 미준수한 내용인데 법령에 대한 내용을 미준수해서 지적을 했는데 설계사는 LH주택공사의 지침으로 적용했다고 답변을 한 거죠. 상식적으로 법이 공사의 지침보다는 상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인정 못하겠다라고 다시 추가 의견을 준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건 없고요. 가서 실제 한번 해보시면은 쉽게 다 이해를 하십니다. 그리고 자문회의가 끝나면은 이제 자문회의에 소요된 비용을 이제 입금을 받고요. 통상 수당 단가가 뭐 기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통상 하루 종일 나가 있는 거면은 하루 종일이라고 해봤자 뭐 10시 정도부터 오후 4시까지인데 하루 종일 하는 거는 많이 주면은 50만 원 돈, 작게 주면은 40만 원 돈 주고요. 그리고 반나절이라고 해봤자 거의 뭐 2시간 정도입니다. 2시간 내지 2시간 반. 그 반나절 나가 있으면은 한 25만 원 정도의 그런 수당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방금 말씀드린 거는 설계 도서 검토, 즉 기술 자문 또는 설계 경제성 검토였는데 이거 말고도 어떤 자문 중에는 신공법 신기술 그 등록 승인 여부 결정하는 자문 회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각 순번대로 연구자의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 후에 그리고 위견서를 작성해서 평가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외래 교수 활동에 대해서 좀 더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중수에 접어들었으니까 이제는 강의 활동을 처음에 그 초기에는 한 개 과목이라도 뚫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뚫어서 그 강의 업계, 교육 업계에 발을 디디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게 처음에 이제 안정적으로 안착이 됐다 싶으면은 이다음부터는 과목을 늘려야 됩니다. 한 개 과목만 갖고 있어갖고는 출강 요청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목을 최대한 늘릴 수 있을 만큼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과목들을 신규 개발해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뭐 건설 안전된 과목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기타 항만, 뭐 사면, 뭐 등등 여러 가지 과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육기관이 요청을 먼저 할 수도 있고요. 무슨 과목으로 개발 좀 해달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게 없다 치더라도 뭔가 남들과 차별화되어 있는 남들 일반적으로 없는 그런 과목을 본인의 아이디어가 있다면은 이렇게 교환을 개발한 다음에